지연 전략이랍시고 쓰긴 했는데 결국 그 민낯만 보여주고 망신만 잔뜩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그 연세 되신 분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대. 그래도 명색이 법률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뭐랄까 그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의 순교자 내지는 영웅이 되는 거를 바라서 보이는 오버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 심지어 무슨 뭐 당이 떨어져서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시간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재판부에 삿대질하고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 그 원로 변호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정기승 변호사나 무슨 저기 누굽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뭐 대리인단 이동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이시훈 변호사 같은 분은 좀 너무 황당했어요. 그 양반 책은 보셨죠? 이시훈 민사소송. 요새도 안 본 사람이 없죠. 그죠? 네. 우리는 강의도 들었었거든 예전에. 네. 이 양반도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신데 거기다가 이름을 올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난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그만큼 이분들이 절실하게 자기 명예를 팔아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룬 성취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박정희 부녀로부터 자기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까? 소위 요즘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제 목 놓아 외치시는 분들을 정말로 앞으로 이제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분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인정투쟁이다 그분들 나름의 이런 분석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지잖아요. 연세되신 분들이 그간에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추구하던 가치가 이번 일로 싹 무너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요즘 왜 무슨 그 근처에 슈퍼나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행패라고 해야죠. 행패 부리신 거에 대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나 위주로 또 내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한테서 왔던 자부심, 내가 모든 것을 이뤘고 니들은 내가 이룬 거에 의지해서 소위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제가 제 또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70대 후반이나 80대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 세대에서 꽤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소위 그 탄핵에 반대하는 마지막 5%에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저 정도였나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험난한 세상에서 뭐 전쟁 후의 참화를 내가 딛고 일어서서 내 한 몸 바쳐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결국은 니들을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런 마인드란 말이지. 근데 그거에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고 뭐 이런 건데 법률가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정기승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하다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까지 올라갔는데 부결돼가지고 못한 분이거든요. 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두환 때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학 때야. 네. 나는 세상에 그때부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럼 아니면 김기춘이 구속되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나? 자기랑 같은 또래 내나 같이 놀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저렇게 늙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시훈 전 헌법재판관이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민사소송법의 또 대가시지만 그분은 이제 원로 그 9명의 그 광고에는 이제 이름이 올랐지만 아직 그 대리인단에는 이름이 안 오른 거고, 이제 정기승 전 대법관만 이제 오늘 자로 20일자로 이제 그 대리인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건데 뭐 89이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28년생 정기승 씨가. 네. 그러니까 뭐 사리 분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고에 그 9명 있는 명단 중에 김두현 변호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91신데요. 제가 조선 변호사 시험 2회. 이야. 이런 분이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신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분들이 꿈꾸었던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영도자인 대통령을 모시고 그분이 최순실과 무슨 짓을 하든 국민들은 개돼지가 돼서 그냥 그 영도자의 영도력만 믿고 눈을 감는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진짜? 진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그 이시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이제 우리 때는 80년대니까 한참 무슨 시국 집회도 많고 막 이럴 때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약간 그 비슷한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이 항의를 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내가 더 놀라운 거야. 이 양반이 무슨 용기가 나서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렸을까.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절실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었을까, 난 정말. 예전에 그 탈북자 관련된 사건 하면은 탈북자들 탄원서를 내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도 그런 경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르신다고? 아예. 네. 만약에 그랬으면은 적극적으로 항의했을 뿐이거든요. 이름 빼달라고.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이시훈 재판관 35년생이신데. 아니 그리고 명색이 네. 대통령 대리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라는 분들이 하는 가장 주요한 전략이라는 게 지연 전략이잖아 지금. 네. 네? 지연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깽판 놓는 거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시간 끌고 막 증거도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무대기로 신청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도 되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법정이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그 역사적인 심판정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 있어서도 저는 과거의 경험이 이분들한테 많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들이 유신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다 어떤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쌓은 명성이 됐고 오명이 됐건 간에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분들의 경험이잖아. 과거에도 보면 그 진실화의 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 긴조 시대나 이런 판결문을 간행하려고 하니까 이름 빼달라고 악쓰던 그 판사 출신 법조인들 많이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제대로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현대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스스로 걸어오신 길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재벌가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좀 갇혀서 네네. 좀 시선의 현실 감각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이제 그렇죠. 법조 원로로 또 원로가 되신 지도 벌써 한 20여 년 되고 새로운 자극이나 이런 그 현실의 변화들, 헌법재판이 그동안 얼마나 또 강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우물안 개구리가 안 돼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민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끼리만 있다가 또 우리도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거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참. 저는 이제 지원 전략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흔히 예측하기로는 아무 생각 없을 것이다, 드라마 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데,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이게 헌재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있을 때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억지로 지금 미루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꼼수 쓰면서 과연 이제 국가 원수를 지냈던 사람이 할 행동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정말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이제 소송 대응 방안인데요. 결국에는 절차를 보장해 달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데 절차를 보장해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지연을 하는 것이죠. 절차 지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국 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차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증인이고 꼭 필요한 증거 조사인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아서
참 답답하고 이렇게까지도 절차 보장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을 지금 또 대리인단에서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피심판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절차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러나 지금 이미 충분한 절차 보장은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절차 안에서 충분히 자기네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절차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연이지 절차가 아니다. 절차 보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절차 보장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이제 좀 약간 미묘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재하 변호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이제 이 똑같은 재판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절차 보장과 관련해서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헌재는 굉장히 일관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죠? 그래서 뭐가 이제 맞다 틀려서 그럼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적절히 보장했다. 이번에도 적절히 보장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후에 헌법재판의 역사에서 참 요 5기 재판부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가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시사하고 남기는 재판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연 전략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사실 저는 좀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이 또는 그 전에 박한철 소장이 이렇게 임기가 빠르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그 헌재 재판이 또 오히려 역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달 정도는 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죠. 이게 묘한 어떤 역설이랄까 이제 역사의 조건들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